2021학년도 제1학기 한국현대문학인문 제4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종명이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카프문학, 그리고 계급문학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화상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끝나봐야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 해서 전체적인 윤곽은 이미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3강 만세전에 대한 이 여러분의 댓글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러지? 이 28명 밖에 없는데 내가 댓글을 보고 싶은 학생들만 오늘은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강상민? 잘 듣고 있나요? 권지윤, 김규원, 김다원, 김대연, 대연씨, 김리아, 김준효, 문효정, 박세민, 박세연, 박준기, 준기씨 댓글도 안 보이네요. 변승우, 우채현, 임채린, 장민주, 정세윤, 정진성, 조희경, 최도희, 최진유. 이상 내가 여러분의 만세전에 대한 댓글을 확인하지 못한 학생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당혹스러운데요? 우리 이 온라인 강의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곤란하지. 어떻게 했을까? 봅시다. 자, 오늘은 조명의 낙동강 보겠습니다. 이 갈대밭 사진 괜찮나요? 네, 바로 시작하죠. 사진 4장입니다. 내 사진을 좀 줄여야겠네. 사라져야겠네요. 잠깐. 맨 위에 있는 맨 위 왼쪽에 있는 사진이죠. 왼쪽에 있는 사진이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더라? 1914년 11월 맞죠? 1914년 아니다 7월이다. 7월 28일인가? 그렇지 28일에 시작해서 1918년 11월까지 끝난 날이 11월 11일이에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11월 11일 하면 빼빼로데이를 기억하겠지만은 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로 기억합니다. 인류사의 이 참혹한 재앙을 초래했던 전쟁이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 그 전이죠. 전에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을 합니다. 적게는 1000만 명, 많게는 5천만 명, 어떤 학자들은 1억까지를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고 또 전쟁으로 죽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끝장낸 것은 연합군의 승리가 아니라 스페인 독감이었다고 얘기도 하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어떤 인간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데카르트 이후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이 문명의 진보를 얘기했었는데 이성이 진보한 결과, 문명이 진보한 결과가 이 참혹한 학살이라는 것을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본 거죠.
그 이후 이 많은 문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성에 대한 깊은 그 회의가 일기 시작합니다. 문학 작품에서도 많고요. 뭐 레마르크란 작가가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바로 반전 영화의 반전 소설의 대표작이죠. 그리고 이 사상 쪽에서는 슈팽글러라는 사람이 쓴 서구의 몰락, 서구 근대의 몰락을 얘기하죠. 어찌됐든 그 인간 지성 또는 인간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왜 양차 대전이라는 말 쓰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약 30년의 간격을 두고 벌어지죠. 네. 이 사이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간의 삶은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 와중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볼셰비키에 의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1917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혁명으로 레닌이 권력을 장악하죠. 레닌과 이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 주의가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또 사회주의 국가가 현실화합니다. 초기에는 그야말로 이 혁명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24년 레닌이 죽고 난 다음 권력 투쟁을 거쳐서 스탈린이 이 권력을 장악하죠. 그 이후에는 또 이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깊은 그 회의와 좌절이 잇따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 그리고 사상운동도 1차 세계대전과 이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아래쪽 왼쪽입니다. 아래 왼쪽 보면은 우드로 윌슨이죠.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언한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앞날 그리고 민족의 이 정체 등등은 민족이 결정한다 라는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계사적 상황들이 또 세계사적 전개가 1919년 3.1 독립운동, 요즘은 혁명운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독립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죠. 그리고 아래 오른쪽 사진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 모습입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우리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인데 아마 여러분들 동인도 회사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인도의 동인도 회사, 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등이 있었는데 이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경제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회사를 내세웁니다. 주식회사를 내세웁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바로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를 모델로 해서 세운 식민지 개발, 수탈을 위한 회사였습니다. 1910년부터 18년까지죠. 이른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 토지 소유권을 근대화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하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조사 사업의 그 사업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토지조사 측량 사업을 알지 못한 많은 조선인들이 토지를 빼앗기죠. 그리고 빼앗긴 토지들은 일본인들이나 또는 이 친일 그 지주들에게 불화됩니다. 나눠줍니다. 그 상황이 낙동강에 정확하게 반영돼 있죠.
그걸 전담했던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토지를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지, 그 경작한 토지에서 얻은 이윤을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 이윤을 다시 회수할 것인지 등등을 관장한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한반도 지배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수탈의 본부 역할을 했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내장의 사진을 따로따로 배치했다가 한자리에 모았는데 이 내장의 사진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1차 세계대전의 파장,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몰고 온 사상계 변동,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와 독립운동,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경제적 수탈, 그리고 수많은 이산. 우리 박성훈이가 곳곳을 떠돌잖아요. 좀 더 보겠지만 러시아령, 간도, 서간도 곳곳을 떠돌다가 돌아오죠. 그게 바로 이 디아스포라, 이산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산이 본격화한 게 바로 이런 경제적 수탈과 맞물려 있죠. 자, 이 정도는 얘기하겠습니다. 두고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정리됐죠? 네, 혜리 씨.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빨리 가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화상 강의에서 꼼꼼하게 얘기를 해서 많은 부분을 러시아 혁명과 사회주의 이념의 전파,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카프의 결성입니다만은 선을 한번 쭉 따라와 보겠습니다. 사진 좀 키워야겠죠. 사진을 안 키우면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졸거나 긴장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노려봐야지. 러시아 혁명이 1917년 2월 또는 3월인데 이게 러시아력, 구력으로 따져서 그래요. 러시아는 율리우스력이라고 해서 한 열 이틀 정도 빠른 달력을 썼습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이 그레고리우스력이죠. 예, 달력이 다릅니다. 러시아 혁명은 일단 2월 또는 3월과 11월로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확인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혁명과 함께 사회주의 사상이 세계적으로 확산하죠. 물론 사회주의 사상은 그 이전에 이미 1900년도 서기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일본에 들어와 있었고요. 일본의 그 유명한 고토쿠 슈슈이라는 사회주의자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예. 고토쿠 슈스이라는 사회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토쿠 슈슈이라는 사회주의자의 책을 신채호가 읽죠. 1910년대죠. 예, 신채호가 읽은 것은. 근데 고토쿠 슈슈이는 이미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에 기여를 했죠. 신문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만은 러시아 혁명을 전후해서 이제 동아시아로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에도 상륙하죠. 이 사회주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상륙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과 함께 이 독립투쟁도 더욱더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개벽이나 또는 문학 쪽에서는 카프의 그 기관지들, 우리 낙동강이 실렸던 조선지광이라는 잡지 있죠. 그 잡지 등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 이념이 확산하고 그리고 여기 연동해서 독립투쟁도 대단히 치열해집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치열해집니다. 이육사와 사회주의 관련성은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큰 흐름이 있었는데 독립운동 과정에서 문학도 그렇습니다만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때로는 대결하고 때로는 연대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이 뭐랄까요? 전체적인 스케일로 보자면은 민족주의도 민족주의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지만 사회주의 쪽이 훨씬 더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각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죠. 민족주의 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쪽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죠. 박헌영이든 누구든 이런 김일성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요. 아주 넓습니다. 이 한국 독립운동사를 보다 보면은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까지 다양한 사상적 그 스펙트럼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념 선택을 두고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비극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독립군 사이에서 독립운동 계열, 다양한 계열 사이에서 또 피를 보기도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분단과도 직결됩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 계열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북한으로 가고요. 또 북한에서도 여기서 뭐랄까요? 정말 비극적인 권력 투쟁이 일어나죠. 이 사회주의 이념을 깃발로 내세우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이라는 새파란 예, 소련을 등에 업은 새파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사람에게 일단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에게 처형 또는 숙청당합니다. 문학자들도 그래요. 많은 문학자들이 해방 이후에 월북을 하는데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북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몇몇을 빼고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합니다. 임화나 김남천 이런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민족주의자들은 남한에 많이 남는데 이 남한에 남는 사람들도 이 친일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죠. 이게 한국 사회의 비극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아무튼 그건 차근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문학 쪽에서 보면은 이 사회주의 이념을 무기로 해서 이 카프가 결성됩니다. 코레아 아르티스타 프롤레타 페데라시오라는 에스페란토어 하면 또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해야 돼요. 이 세계어였습니다. 이 에스페란토로 이름을 짓습니다. 세계적인 국제적인 운동을 펼치겠다는 얘기죠. 에스페란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또 찾아봐야 돼.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 어떤 언어인지, 왜 식민지 시대에 이 언어가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는지. 예를 들면은 김소월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김억 같은 사람들이 에스페란토 세계어란 말 썼었어요. 이 세계어의 전도사였죠. 그리고 현진건 같은 사람들도 이 에스페란토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인들이 에스페란토를 공부하고 또 에스페란토를 가르치고 또 작품들을 번역하는 데 공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문학과 에스페란토는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 작품을 세계어 에스페란토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화상 강의에서 짧게 얘기했지만은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민족주의는 민족이고 사회주의는 계급이에요. 그리고 물론 사회주의를 실현했다고 얘기하는 소련에서 이제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죠. 소련에서 민족 독립운동을 지원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운형이나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직접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 레닌의 사상을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많은 그 피억압 민족들, 뭐 터키든 뭐 인도든 이 제국주의 식민지 하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러시아를 하나의 뭐랄까요, 혁명, 소련을 하나의 혁명 그 기지, 모스크바를 혁명 기지로 인식했었습니다.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가서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훈련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세계에 억압받는 민족의 이 운동가들이 러시아에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책이 여러분들이 도움될지 모르겠네요. 그 조선이라는, 조선이 맞죠? 조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작가로 됐습니다만, 여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새 여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세덕과, 기억이 안 난다. 아주 유명한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세 여자,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자와 그 남성들의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특히 이 주세덕이라는, 맞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은 그 판이 쫙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 남성들과 연대하면서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혁명 전선에 갔었는지, 북한에 가서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자, 민족이냐 계급이냐, 이게 엄청난 투쟁의 그 요소가 되죠. 그리고 해방 후에도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이 민족을 팔아먹는 자들을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몰아치죠. 그리고 이 계급을 내세워서 민족보다는 계급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 논쟁은 뭐 생산적으로 전개될 때도 있었지만은 많은 경우 이 비난으로 얼룩지고 그리고 갈등이 심화하면서 결국은 분단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됐죠? 오늘 제가 꽤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서 강의가 좀 오락가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희 씨가 질문했었죠. 신경향파 문학이 뭐냐. 근데 이 신경향파는 뉴 트렌드의 뉴 트렌드, 새로운 경향이란 뜻입니다. 뉴 트렌드, 우리가 트렌드란 말 쓰죠. T-R-E-N-D. 이 뉴 트렌드, 원래 독일에서 온 말인데 새로운 경향의 문학 할 때 신경향파 문학 이럽니다. 이 신경향 문학은 이른바 계급 문학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을 문학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경향이다 라고 했었어요. 이게 신경향파 문학인데 한국 문학에서는 1925년 8월이죠. 8월 카프가 결성되기 이전의 문학을 일단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경향파 문학의 특징은 일단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데, 계급 문학인데, 계급 문학이라 하면은 노동자와 자본가와 대결하는 문학, 농민, 특히 소장농이 이 지주들과 대결하는 문학을 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신경향파 문학인데, 신경향파 문학은 기본적으로 자연 발생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이라 하면은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본가나 지주하고 싸움에 나서는 거야. 그 사실들을 이제 현상들이죠. 사실이 아니라 현상들을 소설화한 것이지. 이게 신경향파 문학인데, 신경향파 문학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이 자생적이라는 거.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 자연 발생적이라고 쓰면 좋겠네.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 그리고 조금은 낭만적이에요. 이 낭만적이란 말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뭐 비 오는 날, 꽃 피는 봄날, 이 아름다운 사람과 걸으면서 또 멋진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실 때 낭만적이다 그러지. 낭만적이란 말이 뭐냐, 로맨틱하다는 말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딱 하면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법하지 않은 것이죠. 이 낭만적이란 말은. 낭만적이란 말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일단은 비현실적이란 말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로맨틱하다는 말은 현실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긍정적이고 적극적일 때는 낭만주의와 혁명이 만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은 되게 불온한 사람들이거든. 누가 볼 때. 현재 지배 권력들이 볼 때는
불운한 사람들이 혁명을 꿈꾸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길 꿈꾸죠. 그러니까 낭만적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낭만적 혁명주의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로맨틱 레볼루셔니즘 이런 말 많이 써요. 낭만적 혁명주의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늘 혁명은 낭만과 만나게 됩니다. 이 기존의 현실들을 호락호락 또는 뭐 고분고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꿈꾸게 마련이니까 이런 낭만주의도 있고 혁명과 연동했을 때 또는 현실로 도피하기 위한 낭만주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을 꿈꾸거나 또 현실로부터 피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농촌을 꿈꾸고 또는 유토피아 어떤 지리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꿈을 꾸죠. 이 세상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이것도 낭만적입니다.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양극단이죠. 앞에 혁명적 낭만주의는 낭만적 혁명주의, 뭐 어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낭만주의의 큰 흐름 속에 놓여 있어요. 또 하나는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거야, 도피하는 거야. 이것도 낭만주의예요. 이 스펙트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겠죠? 이 신경영파 문학은 기본적으로 낭만적입니다. 물론 리얼리즘 문학도 낭만적이긴 한데 뭐랄까요, 그 강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 최서해입니다. 최서해. 들어봤죠? 최서해. 여러분 탈출기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최서해 또는 이 박영희 이런 사람들이 카프를 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특히 박영희와 김기진 이런 사람들 필기가 잘 되고 있죠. 이 낭만적이란 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임화라는 그 비평가가 있어요. 이 임화라는 비평가는 신경영파 문학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박영희적 경향과 그리고 최서해적 경향으로 나눠요. 임화라는 이 비평가가 얘기하기를 신경영파 문학은 크게 박영희적 경향과 최서해적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필기 잘하고 있죠? 은지 씨 필기 잘하고 있죠? 최서해적 경향과 박영희적 경향. 시험을 본다고 해야 여러분들은 필기도 하고 기억도 하고 찾아도 보고 그러지. 시험 안 본다 그러면은 뭐 필기 하나마나 뭐 이런 식이죠. 이게 노예들이어서 그래, 노예들이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지만은 최고의 기쁨이 알매의 기쁨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동양의 고전 중에 최고라고 하는 공자의 그 논어 있죠. 공자의 말을 모아놓은 논어. 이 논어의 첫 문장이 뭐야? 학이 시습지 불력 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얼마나 기쁨과 이 기쁠 열자, 이 기쁨, 이 배움 이야말로 기쁨이죠.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야말로 끝없는 호기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등학교까지 뭐 대학까지도 이 지적 호기심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거세당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 그러니까 정말 암과 자연과 세상을 아는 공부가 아니고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왔으니 이게 기쁠 리가 없지. 기쁨을 박탈당해 버렸어요. 배우는 기쁨.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까지도 취직을 위한 이 공부가 큰 흐름이 되다 보니까 기쁠 리가 없지.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이 벌집 같은 이 원룸에 들어가서 공무원 공부하다 보니까 기쁠 리가 없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지만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미래를 위해서 이 귀한 현실을 청춘을 저당 잡히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기쁨을 만끽하려면은
내가 이렇게 운만 띄우잖아. 이렇게 임화라는 사람이 신경향파 문학을 평가하기를 최서해적 경향과 박영희적 경향이 있다 라고 언급했다 라는 얘기를 소개하잖아. 그럼 여러분 찾아봐야지. 임화가 누군지, 최서해가 누군지, 박영희가 누군지, 그 최서해적 경향이라는 게 무언지, 박영희적 경향이라는 게 무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찾아보고 확인하고 논문도 뒤져보고 하면서 이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오늘 이 강의 듣고 한 몇 시간 동안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면서 신경영 문학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쫙 달라질 거야. 자, 일단 이 정도만 하죠. 최서해적 경향을 두고 임화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망의 부재라고 얘기를 해요. 전망이 안 보인다는 거지. 전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최서의, 예를 들면 홍염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지주에게 딸을 빼앗기고 한 만주에서 이 고민하던 그 아버지가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아무리 통사정을 해도 안 되니까 이 그 지주의 집을 불태우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나가지. 전망이 없어요. 암울하지. 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망의 부재라고 해서 이걸 임화는 최서해적 경향이라고 했어요. 박영희의 문학은 박영희 소설, 이 사람은 비평가이자 시인이자 뭐 소설을 쓰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박영희적 경향, 박영희 설명하려고 해도 아주 어려워요. 이 사람 낭만주의자였거든. 병적 낭만주의자, 백조라는 잡지에서 이 시를 쓰고 했던 이 병적 낭만주의자에서 이 카프를 결성한 이런 뭐랄까요, 어떤 이념, 사회주의 이념으로 나아갑니다. 이 변화가 놀랍죠. 그러다 나중에는 친일의 최전선에 서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찾아봐야겠지. 박영희도 이제 지옥순례, 사냥개 같은 소설을 쓰거든. 여기서는 이, 이 못 가진 자, 그러니까 무산자란 말을 쓰거든. 못 가진 자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야. 지주도 이기고 뭐 자본가도 이긴다. 이건 전망이 너무나 과장돼 있죠. 이걸 전망의 과잉이라 불러요. 전망의 과잉. 전망이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승리한다는 걸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리가 없죠. 이걸 임화라는 아주 명민한 비평가는 전망의 과잉이라고 하면서 이걸 박영희적 경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정리되죠? 그러니까 신경영파 문학은 노동자, 농민의 삶을 소설화하거나 시로 쓴 문학인데, 큰 흐름은 최서해적 경향과 박영희적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최서해적 경향은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준다. 박영희는 전망이 너무나 과잉된 세계를 보여준다. 이건 문학적 해결이나 어떤 실마리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단 문학으로서는 지나치게 낭만적이라는 거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이건 현실주의 문학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딱 정리되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런 문학의 한 흐름이 있었어요. 이게 1924, 5년 특히 요 무렵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걸 이제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물론 여기에도 여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신경향파 문학도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문학에서 1925년 8월 15일 카프, 아까 얘기했죠? 이 계급 문학 운동입니다.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에요. 예술가니까 뭐 시인, 소설가, 미술가, 뭐 극작가, 영화하는 사람 다 모입니다. 다 모인 그 조직이야. 그러니까 문화예술인 조직이죠. 이 조직에서 이제 글 쓰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는 이렇게 쓰고 소설은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나 이게 서양의 좌파 문학 이론들을 일본을 경유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일본에도 유명한 그 프롤레타리아 문학 이론가들이 있었거든.
그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지령을 내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1927년에 카프가 이제 본격 본궤도에 오르죠. 그때 카프의 두목 대장이 임화였습니다. 그때부터는 논쟁을 거쳐서 어떻게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희곡을 쓸 것인가를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 문학 활동이라는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은 반문학적이기도 하지. 그렇죠?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조직적인 그 논리로 길들인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기 문학을 통해서 이 계급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 저항하는 흐름을 형성하기도 했거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문학의 본래적인 그 속성을 돌이켜 본다면은 문학을 조직 운동으로 이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모순을 안고 있죠. 그렇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들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직의 지령에 따라서 글을 쓴다는 것, 그 문학을 죽이는 거지. 숨통을 죄는 겁니다. 북한 문학이, 북한 정부가 수입한 이후에 북한 문학이 저렇게 획일적으로 된 것도 바로 이런 지령 문학, 당 문학, 수령 문학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학을 숨통을 쥐었단 말이에요. 자유로운 사상의 전개를 차단해 버린 것이지. 이거야말로 비극입니다. 중국 문학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다가 요즘 개혁 개방 이후에야 중국 문학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1900년, 1990년 후반 무렵부터 지금 중국 문학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학도 크게 보면 이제 일단 이 사회주의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신경향파 문학에서 카프 문학으로 옮겨왔어요. 그럼 카프 문학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고 조직적이래죠. 필기 잘하고 있죠? 응? 은지 씨? 그리고 송미 씨. 송미 씨한테 과제를 냈던 것 같은데, 만세전 때. 댓글에 그 과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내 기억이 맞는지. 이 카프 문학은 조직적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고 조직적이고 또 낭만적인 게 아니고 이제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최서애적 경향이나 박영희적 경향이 아니고 이제 내적인 그 구성을 갖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화상 강의 때 얘기했죠. 매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농민 출신의 우리 박성훈이라는 사람, 그리고 백정의 딸인 로사가 등장해서 자신들의 그 억압된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억압하는 자들과 대결에 나서는 거지. 이건 전망의 과잉이나 전망의 부재가 아니라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면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보이죠. 박성훈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혁명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깃발을 들고 나가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잖아. 독자들은 이 어떤 그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고민하거나 공감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 매개 인물, 박성훈과 또 박성훈을 사랑하는 이 로사를 딱 등장시켰다는 게 그 이전 소설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런 소설을 딱 선보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낙동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기영이 쓴 민촌, 이런 작품들이 있거든. 또 이기영의 대작 고향, 이 고향도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 농민들이 직접 지주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농민들을 계몽해서 이 지주와 싸우게 하는 그 대리인이 등장합니다. 김희준이라는 그런 인물들. 여기 또 보면은 우리 박성훈이가 야학을 세우잖아. 분하루도 운동 얘기하잖아요. 분하루도 알죠? 분하루도가 뭐야? 재현 씨. 분하루도가 뭔가? 우리 낙동강에 나오는데. 분하루도. 민중 속으로죠. 왜 상록수나 흑만 기억하는데 이 노동자 농민을 이 소재로 한 문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분하루도 운동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농민 러시아어입니다.
부나로드, 부는 이 어디로 전치사고요. 나로드가 민중이죠. 민중 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into the peop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래나요? 그 부나로드 운동이 딱 여기 낙동강에도 나오잖아. 부나로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민중들을 계몽해서 새로운 그 세계를 꿈꾸었던 것이지. 그 매개하는 인물이 있고 없고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무슨 인지 알겠죠? 이게 소설적인 그 설득력이랄까 어떤 그 개연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일단 신경양파 문학과 카프 문학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 일단 조직적이다. 그리고 낭만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이다. 그건 형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그 형식의 특징이 뭐냐면 매개 인물의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문학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 자, 다시 또 필기를 할게요. 그러면 아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얘기했잖아. 그럼 문학 쪽에서 카프는 사회주의 쪽으로 크게 묶을 수 있겠지. 민족주의 문학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주의 문학의 흐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민족주의 문학과 사회주의 문학 그 사이에 이때 사회주의 문학운동 카프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잘 들으세요. 어떤 사회주의적 문학운동 문학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그리고 그런 경향의 소설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걸어서 우리는 동반자 작가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 동반자 작가. 함께 간다는 뜻이죠. 동반자 작가라고 얘기를 해요. 작가로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쓴 일련의 문학들 동반자 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효석. 이효석 알죠? 이효석 하면은 메밀꽃 필모를만 아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효석은 이 노령근해, 뭐 그다음에 북극사신 등등 이런 러시아 혁명을 예찬하는 그런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이 염상섭 같은 사람들도 어떤 고통받는 노동자나 농민들의 노동자 농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고통받는 세상을 그려내죠. 최만식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을 동반자 작가라고 합니다. 그 경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변신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변신해 갑니다만은 일단 큰 사상의 흐름 속에서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흐름, 사회주의 계열의 흐름이 있었고 이 사이에서 이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작가들도 있었다. 이 조직에 편입되지 않았지만은 작가들이 있었다. 우리 만세전 읽었었잖아. 잠깐 얘기했었죠. 이 염상섭의 소설들 3대나 이런 작품을 보면은 사회주의자에게 동조해요. 이거 심퍼사이저라고 그러는데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심 하면 함께 이런 뜻이죠. 파썸 뭐예요? PATH 하면 TH 파스가 들어가면 텔레파시래요. 텔레파시 마음이죠. 마음. 심퍼사이저 어떻게 쓰더라? 사이 맞나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심퍼사이저 동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사회주의자의 생각에 동조하는 인물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단 그 컴플렉스 때문에 또는 뭐 이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뭐랄까요? 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요. 근데 이 식민지 시대만 해도 우리 이육사 얘기했었죠. 사회주의에 대한 이 공감 정도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민족 해방과 독립, 제국주의와 투쟁
중에서도 중요한 그 이념적 자산이 되기도 하거든.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많은 또 그러니까 배웠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주의 사상을 뭐 액세서리로라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래 그 새로운 사상이라는 것은 액세서리로 많이 착용을 하기도 하죠. 근데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아, 우리가 살아갈 때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념이든 뭐든. 그런데 그 사상이나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세상과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때로는 누가 연대하거나 협력하면서 투쟁을 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떤 사상이 내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에 포섭돼 버리면, 완전히 포섭돼 버리면은 그건 우리는 많은 경우 이념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든 자유로운 사람들은 내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상을 받아들이되 그 사상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끝없이 사상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다양한 사상들과 만나면서 세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인간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구나. 이런 다양한 이 격자들을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죠. 하나의 이념만 전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루시는 작가의 말을 나는 자주 인용하는데, 이 왕후이라는 중국의 학자가 루신을 얘기하면서 루신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게 절망에 반항하라라는 책이에요. 절망에 반항하라. 이 책에서 쓴 말인데, 루신은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작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지식인, 사상가였다는 것이죠. 내가 더 좋아하는 말입니다. 소재.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내 양심과 내 윤리, 감각에 비춰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싸움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싸워 나가죠. 어떤 사상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념에 포섭되지 않고 어떤 조직에 강하게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 나는 늘 느슨한 연대,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강고한 연대는 위험합니다. 이 강고한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럼 광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또는 사상적이든 다양한 측면에서 이거밖에 없어. 내가 소속된 정치 조직,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받아들인 사상, 이 유일무이해라고 하는 순간 이건 근본주의가 되면서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그건 내 자신의 그 사고의 자율성을 박탈해버려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우리는 정치적일 수 있고 종교적일 수 있고 사상적일 수 있죠. 느슨하게 이 연대하고 참여하면서 그걸 또 심화, 확대해 나가야 되죠. 다른 것들을 늘 함께 아울러 보면서. 이게 화이부동이기도 해요. 화이부동. 예, 사시이기도 하죠. 그럼 배웠죠? 화이부동 이런 말들 써볼까? 화. 조화를 이룬단 말이지. 화자가 멋지죠. 벼화 옆에 입구자가 있죠. 쌀을 함께 먹을 때 평화로워진다, 조화로워진다. 하모니. 화이. 이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자는 여기서 이자 쓰이면 그러나입니다. 조화를 이루되, 조화롭게 살되, 부정이죠. 동, 같아지지는 않는다. 화이부동.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공존해 나가되 같아지지 않는다는 것. 이건 엄청나게 내공을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애티튜드라는 말 쓰죠. 이 화이부동의 태도라는 건 대단한 내공을 필요로 해요. 우리는
이 화가 너무 심해서 부화뇌동하기도 하지. 남들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죠. 그렇지 않으면은 못 견디니까, 불안해서. 나 혼자 독자적인, 어떤 자율적인 내 삶을 산다는 건 불안하니까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요. 남들이 다 이 공부한다니까 이 공부하러 쭉 따라가고, 남들이 이 드라마 본다니까 이 드라마 쭉 따라가고, 남들이 스마트폰 사니까 쭉 따라가고. 이건 불안의 표현이거든.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는 조화를 이루되 늘 다른, 이걸 개성이라 해도 좋고, 뭐 염상석 식으로 얘기하자면 도기적 생명에 대한 옹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자세. 나는 이게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삶이기도 하고요. 느슨한 연대와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디에나 이 강하게 소속되고 강하게 붙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율성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 그 조직의 이름으로, 그 이념의 이름으로, 그 종교의 이름으로만 자기를 표현하지 못해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유의 이 저장고를 너무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일부만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 버리죠. 이런 자세 참 어렵습니다. 이러려면 공부도 깊어야 되고요. 생각도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내 삶이 어떤 삶인데, 유일무이한 삶이잖아. 그죠? 이 유일무이한 삶을 어떻게 내가 가꿀 것인지, 그 사랑과 예의가 있어야만 화해부동의 태도를 갖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려면 깊이 공부하고, 깊이 사고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 힘들을 갖춰야 되죠. 그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어야 돼요. 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르친다는 건 다시 큰 공부가 아닙니다. 대학이라는 게 큰 배움이잖아, 큰 배움. 그래서 유니버시티라는 말이야. 이 유니버시티를 대학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이 동양에서는 이 큰 배움이라는 뜻에서 온 거거든. 그러니까 유니버스한 공부거든. 우리 대학을 유니버시티라 그러잖아. 유니버스한 공부, 우주적인 공부예요. 그 자잘한 그 이런 뭐 취직 공부 가르치는 데가 아니야. 취업 공부 가르치는 데가. 인생과 자연과 우주, 그 속에서 나의 삶은 어찌할 것인가. 이게 대학에서 공부해야 할 것이지. 대학의 참 본래 정신이 많이 사라졌죠. 네, 여러분은 대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대학에 왜 왔나? 불안 때문인가? 남들 다 대학에 가니까 안 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어떤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남들 다 가니까 왔다. 그렇지 않다면 왜 왔는가 또 물어야 돼.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취업 공부에 어떤 취업하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인가? 이것도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최종적인 질문과 대답은 여러분의 몫이어야 돼요. 남들 얘기는 참 좀 할 뿐입니다. 화해부동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이건 뭐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자, 일단 정리됐죠? 러시아 혁명, 사회주의 이념의 전파, 카프의 결성, 신경영파에서 카프 문학으로 그 차이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렇지? 정리 잘해야 돼요. 정리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차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준효 씨, 재밌나요? 우리 강의? 응? 준기 씨 어때요? 우리 강의 어떻습니까? 불만 없으니까. 왜 시간을 오버해서까지 강의하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의 강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면은 강의 시간 딱
그 시간 안에 끝낼 수밖에 없어요. 강의실을 옮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 영상 강의는 여러분들이 몇 번 돌려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어,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다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라 그랬죠.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르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직업이 또 가르치는 직업이 될지도 모르고, 가르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해서 뭐 이렇게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 교육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말하는 거.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생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100분 말하고 나면 배가 고파요. 그런 입장을 바꿔놓고 저렇게, 우리 선생님이 고생하는데 나는 강의 열심히 들어야지. 이 정도 배려해 줄 수는 있잖아. 그렇지? 준기 씨, 그죠? 예슬 씨는 어때? 우리 강의 어떻습니까? 이것도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십시오. 이거 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명이와 낙동강인데, 이 조명이 사진 하나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1894년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천에서 태어났고, 뭐 당일 독립운동에 투신하죠. 그러다가 1924년인가요? 꽤 일찌감치 소련으로 망명합니다. 망명을 해서 소련 국적을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글 찾아보면 조명이 하면은 출생은 대한민국이라 나오고 국적은 소련으로 나옵니다. 러시아로 나옵니다. 러시아. 근데 화상 강의 때 짧게 얘기했지만은, 소련에 가서 낙동강의 소설책도 내고요. 그리고 혁명 운동에 깊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작가 동맹에서도 맹활약을 하고요. 그런데 1937년에 스탈린의 대숙청이 있거든. 자기 권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회주의 파시즘의 등장이죠. 스탈린 본격화합니다. 이게 그 핵심적인 역사적인 그 시기가 바로 1937년이에요. 이때 이 시베리아, 연해주 근처에 살던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키죠. 중앙아시아로.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뭐 우리가 이 키르기스탄이니 뭐 무슨 스탄이 들어가는 나라들 많이 있죠. 이게 회교 국가라는 뜻이에요. 스탄은 아랍어로 땅이란 뜻입니다. 대지. 키르키즈스탄. 키르키즈족들이 사는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탄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종교가 이슬람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합니다. 강제 이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서 강제 이주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 그 머나먼 길을 철도로 이렇게 오는데 수많은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굶어 죽고. 이 비극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김 알렉산드라 맞죠? 김 알렉세이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또 소련에서 어, 이 독립운동하다 죽어간 레닌과 가까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하고 올게요. 확인했습니다. 김 알렉산드라 이런 사람, 여성 혁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혁명에 참가하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 찾아보세요.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김 알렉산드라, 이 사람은 폴란드 출신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직접 참가했던 대단한 여성이죠. 소설도 나와 있고, 그래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김 알렉산드라. 이런 사람도 있고, 러시아 혁명 관련해서. 그리고 소련에서 소련에 남은 그 조선인 동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까레이스키라 그러잖아요. 독립운동도 했고 또 러시아 혁명에도 참여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문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알렉세이 김 알렉세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고려인들이 많아요. 고려인이라 그러죠. 고려인들의 문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강제 이주에 관한
글들 많이 쓰죠. 정말 처절했습니다. 바로 그때인데, 그때 이 조명희도 인민의 적이라는 이유로 총살당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나라라고 해서 이 고통받는 식민지에서 빠져나와서 소련으로 왔는데, 여기서 또 혁명의 배반자라는 이유로 인민의 적이라는 이름으로 처형당해요. 이 아이러니. 그러니까 혁명 러시아에 대한 환멸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이 혁명 러시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상 같은 걸 품고 있었거든. 그런데 배반당하지. 그래서 이 권력이 뭐야 안정화되는 순간에는 혁명의 정신이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어디나. 그래서 혁명을 끊임없이 혁명하지 않으면은 혁명은 배반당해요. 이건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도 끝없이 갱신하지 않으면은 새롭게 늘 갱신해 나가지 않으면은 그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배반하게 돼요. 이념의 노예가 되거나 돈의 노예가 되거나 그건 자기 삶을 배반하는 거거든. 나는 혁명을 사회적 수준에서 혁명도 늘 강조하지만은 개인적 차원에서 혁명도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끝없이 바꿔나가는 거잖아. 리볼브 한 거거든. 회전하는 거, 회전하는 거. 왜 혁명을 레볼루션 이러잖아. 돌리는 거야, 돌리는 거. 리볼브 하는 겁니다. 이게 혁명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근데 혁명 한 번 딱 치르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에 그 권력은 타락합니다.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항일 투쟁 했다고 그러죠. 한 것을 알려져 있죠. 그 당시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 딱 나오니까. 예. 그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이라고 그러죠. 게릴라전을 벌인 건 맞습니다. 이 만보산 전투 같은 거 맞죠? 찾아보면 다 나와요. 신문 기사 나옵니다. 김일성이라고 해서. 소련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나서 독립운동을 한 거 맞죠? 그걸 또 내세우잖아, 북한 쪽은. 그렇지? 그런데 자신들이 권력을 쥐자마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습을 하잖아.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든. 물론 쿠바 하면 우리는 쿠바 혁명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카스트로와 특히 체 게바라를 통해서. 근데 쿠바도 이 윗대가리들은 완전히 이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부패의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그 소설들이 있습니다. 쿠바 작가가 쓴 소설. 제목이 뭐더라? 마스카라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부패한 혁명 정신을 망각하고 이 부패한 그 지도층들을 풍자하는 그 추리 소설입니다. 이 인민들을 위해서 혁명했다 해놓고서는 지들을 위한 혁명이 돼버린 거지. 혁명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보면은 혁명 전선에 나섰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다 독재자가 돼요. 이게 스스로를 혁명하지 않고 스스로를 갱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타락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공부하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고 이렇지 않으면은 어떤 이념이나 어떤 조직의 노예가 됩니다. 조직의 노예가 되면서 서서히 내 삶을 배반해 가기 시작하죠. 혁명을 혁명하지 않으면은 혁명에 배반당한다. 내가 말해놓고도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김 알렉산드레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은 이 사람의 일대기랄까 이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명희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조명희 기념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시절이 와서 코로나도 끝나고 좋은 시절이 와서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 가면은 조명희를 딱 만날 수 있을 거야. 안 그러면 몰라 뭔 얘기인지 어떤 사인이 있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혁명이 이렇게 타락합니다. 전체주의화하는 거지. 이걸 통렬하게 비판한 게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아닌가.
동물농장의 돼지들 떠오르죠? 그 말들 이런 거 다 잊어먹었다. 동물농장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소련 전체주의 비판한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렇다고 소련 전체주의만 비판은 또 아니죠. 우리 또 전체주의화하는 여러 권력들을 비판한 거라 볼 수가 있죠. 1984하고 동물농장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은 감시 체계를 비판한 것이기도 하죠. 이런 아무튼 혁명에 대한 이런 꿈을 갖고 소련으로 갔단 말이지. 혁명 소련으로 갔단 말이지. 그런데 그 소련에서 러시아하고 소련이 다른 건 알죠? 소련에 가서 이렇게 스탈린에 의해서 배반당하지. 그 마지막 조명희의 머릿속을 맴돈 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그 상상을 해야 돼. 그리고 조명희 전기나 이런 것들 읽어봐야지. 찾아봐야지 이렇게. 여러분 질문은 그겁니다. 낙동강의 작가 조명희가 어떤 그 혁명에 대한 어떤 환멸을 떠올렸을까? 그래서 최인훈이라는 광장의 작가 있잖아. 여러분들 광장 안 읽었죠? 읽을 거예요. 이 광장의 작가가 고민한 게 뭐야? 혁명의 배반이잖아. 이명준이가 남에서도 환멸을 느끼죠. 이 경찰서에 붙들려 갔을 때 그 친일 경찰들이 신문하는 걸 보면서 깊은 회의와 환멸에 빠져들잖아. 그리고 이 서울을 보면서 이 어떤 그 자본주의 쓰레기통을 발견하잖아. 그걸 북으로 가죠. 북으로 갔을 때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글도 못 쓰게 하는 걸 보면서 바로 이 마르크스 레닌만 김일성은 달달달 외는 노예들, 개돼지들을 보죠 또 거기에서. 그 이명준의 선택이 뭐였어요? 제3세계로 가는 배에서 결국은 푸른 광장으로 투신하는 것이었지. 푸른 광장이 뭐야? 바다로 투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종영이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혁명 러시아로 갔는데, 혁명 소련이죠. 소련으로 갔는데 혁명에서 배반당한 조명희의 인상. 그래서 이 광장과 회색인이 대표적인데, 이 최인훈의 걸작 중에 걸작이 바로 화두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화두. 두 권짜리 아주 두툼한 책입니다. 이 화두라는 책이 있는데, 이 화두의 앞부분에 바로 조명희와 낙동강이 얘기가 돼요. 그럼 좀 연결이 되나? 이명준을 조명희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해 놓고 상상해 보세요. 식민지 조선을 못 견디겠단 말이야. 그래서 혁명을 이룩한 소련으로 갔단 말이지. 열심히 일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좌절한 나머지 인민의 적으로 몰려서 총살당했을 때 그 마지막 머릿속을 조명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오갔을까? 이명준이 그 타고르호, 인도로 가는 그 타고르호에서 고민했던 것과 함께 떠올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김 알렉산드라도 있고, 그리고 누구야? 조명희의 삶도 있고, 처형도 있고, 강제이주도 있고, 또 최인훈 화두도 있고,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도 있고, 회색인의 주인공 독고준도 있고, 떠올리면서 이 식민지 시대로 한번 여러분들은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명이라고 생각하고 조명이에게 여러분들 그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보세요. 어떤 소울이라는 영화, 요새 재즈 음악하는 친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 있죠? 픽사 애니메이션? 이런 거 있죠? 3D로 만든 애니메이션 있잖아. 거기에서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면은 몸과 다른 생각하고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조명희에게 한번 이입해서 떠올려 보세요. 또 김 알렉산드에게 이입해서, 또는 아까 조선이의 소설 세 여자 있죠. 세 여자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들 이입해서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또 이명준과 조명희의 관련성을 좀 떠올려 보세요. 왜 한국 현대문학의 거봉인 최인훈이 자신의 그 마지막 대작 화두를 쓰면서 조명희 낙동강을 떠올렸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문학도라면은 책을 읽어야지.
다른 건 몰라도 조명이 전기나 또는 최인훈의 화두 같은 건 밤새워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읽어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세상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사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 차이지. 아주 현격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줄 수가 없잖아. 내가 아무리 친절한 선생이라 하더라도. 대학의 선생은 큰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딱 힌트를 쥐고 찾아가야 돼. 내가 여러분들의 망치 또는 어떤 곡괭이를 하나 쥐어주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저쪽에 있으니까 파봐라.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 갖고 가서 파봐야 되지. 그게 광맥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가르쳐주는 건 하나의 그냥 방향 제시일 뿐입니다. 딱 보이죠? 1928년에 이 백악사라는 예, 우리 학교 축구 동아리가 백악인가 그런데 백악사에서 만든 제작한 낙동강 책이 있고요. 또 소련에서 만든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건설 출판사란 데서 이 낙동강이라는 제목으로 조명이 소설집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남쪽에서도 많은 소설들이 나왔죠. 남과 북에서 동시에 높이 평가하는 리얼리스트 작가입니다. 조명이.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강경애 이런 사람들이죠. 강경이 인간 문제 지금 읽고 있죠. 안 읽으면은 나하고 만날 생각 하지 마세요. 나 같은 부끄러워서 못 만날 것 같아. 미리미리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 댓글 달다 보면은 짤막한 에세이들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 글솜씨도 일치월장할 겁니다. 전혀 다른 글을 쓰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른 동료들 글 잘 확인하면서 좋은 점들 잘 배우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앞에 다 한 것들입니다. 자, 낙동강. 낙동강에 나오는 이 노래의 의미 얘기했었죠? 짧게 보겠습니다. 낙동강 노래 서정적인 시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요. 그 고향으로 돌아온 박성훈이가 혁명가로 다시 지금 여기에서 싸우자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 싸우자. 투쟁하자. 그 투쟁의 결정적인 계기는 뭐야? 갈밭이지, 갈밭. 다른 것도 있지만은 갈대밭을 동양척시 주식회사에서 가등이라는 일본인에게 불화해 주죠. 나눠줍니다. 자기 삶의 터전이 사라진 거지. 그 투쟁의 맨 앞에 바로 박성훈이 있었고 박성훈의 사상적 동지이자 연인인 로사가 있었던 것이지. 딱 됐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면 돼요. 짧으니까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낙동강이 맨 앞에 놓여 있다는 것 주목하기 바랍니다. 내가 해외에 가서 5해 동안 떠돌아다닌 동안에도 여기 박성훈의 말이죠. 강이라는 것이 생겨날 때마다 낙동강을 잊어본 적이 없다. 지금 낙동강을 건너오는 중이죠. 낙동강 물을 지금 물에 잠근단 말 쓰죠. 잠근다. 경상도 방언님 사투리입니다. 로사도 함께 잠궈봐 이러잖아요. 이 자기 땅에 대한 깊은 사랑, 애정이 투쟁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갈밭이었다는 것. 강이라는 것이 생각날 때마다 낙동강을 잊어본 적은 없었다. 낙동강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이 낙동강의 어부의 손자요 농부의 아들임을 잊어본 적도 없었다. 따라서 조선이라는 것도. 됐죠? 따라서 조선이라는 것도. 그 다음 두 사람은 로사하고 박성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죠. 여러분들 이걸 영화로 찍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의 손이 힘없이 그대로 뱃전 넘어 물 위에 축 처져 있을 뿐이다. 그는 다시 눈앞에 수면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그 언제인가 가을에 내가 송화강을 건넜지. 송화강이 어디 있더라? 찾아봤나요? 응? 응? 민채씨 송화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다 찾아서 확인하라고 그랬지. 이거 다 여러분들 확인 안 하면 나중에 퀴즈 다 볼 겁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라면은 얼마나 괴롭힐 수 있죠. 난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쪼잔한 짓 안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 하면은 해야죠. 퀴즈를 봐야죠. 퀴즈 보기도 수월해요. 이제 그 가상대학에서 여러분들을 아주 혹독하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쩔 건지 보겠습니다. 정세윤, 송호강이 어디 있던가? 두만강 밑에 있나? 북한에 있나? 아니면 북경에 있나요? 동경에 있는 강인가? 음? 음, 대답하기 바랍니다. 송호강은 아주 중요한 배경이 돼요. 일제 말기에 활동한 리얼리스트 작가 최명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최명익의 소설 신문, 마음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소설의 중요한 등장하는 중요한 배경이 바로 이 하얼빈입니다. 하얼빈의 그 송화강을 구경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얼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누구야? 안중근이지. 안중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흑룡강성에 있는 하얼빈까지 가죠. 러시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효석, 아까 얘기했죠. 이효석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합이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단편소설. 합이빈, 이 합이빈도 하얼빈의 음차, 한자 음차 표기입니다. 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하얼빈. 그러니까 우리 박성훈도 하얼빈을 갔던 거지. 송화강이 있는. 가을에 내가 송화강을 건널 적에 이 낙동강을 생각하고 울은 적도 있었다. 좋은 마음으로 나간 사람 갖고 보면 비록 만리 밖을 나가 산다 하더라도 그같이 상심이 될 리 없으련마는.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상심에 젖지 않았을 텐데 쫓기듯 이 타국 땅을 떠돌아다녀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 땅 낙동강이 그렇게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 건널 때 노래가 앞에 딱 나오는 거지. 이 시가, 노래가. 봄마다 불어내리는 낙동강물 구포벌에 흐르러 넘쳐 흐르네 에헤야. 혹시 부산 쪽에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다면은 지금 어떻게 구포 쪽이 바뀌었는지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니면 구글에서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당시 구포 갈대밭과 지금 어떤지. 부산의 작가 하면 대표적인 작가가 김정한입니다. 김정한. 알죠? 사하촌 요산 김정한 선생이 바로 부산을 대표하는 작가인데 이 사하촌이나 또 모래톱 이야기, 특히 모래톱 이야기죠. 모래톱 이야기 같은 게 이쪽이 배경이죠. 낙동강 삼각주 쪽에 이런 것도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들, 시들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낙동강이 왜 이렇게 그리웠는지 됐죠? 아, 낙동강. 그래서 그 시의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명이는 시도 많이 썼어요. 수필도 많이 쓰고 여기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이 책 있죠? 버무 비평판에 보면은 시와 에세이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됐죠? 고향으로 돌아온 박성훈의 투쟁의 기록, 투쟁의 이야기. 낙동강. 박성훈과 로사는 소장농들 그리고 보통 그 농민들과 권력 투쟁의 대상의 권력을 잇는 하나의 매개항이라는 것, 연결고리라는 것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게 신경양파 문학에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농민의 자손이고 백정의 자식이면서 배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 계몽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혁명의 전선에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농민들을 이끌고 혁명을 실천한다는 것. 또는 농민들 대표해서 혁명의 전선에 나간다는 것. 그리고 이 혁명을 한꺼번에 성공을 이끄는 게 아니고 투쟁을 성공을 이끄는 게 아니고 고문당해서 서서히 목숨을 잃어가죠. 잃어가면서 로사가 바톤을 이어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죠. 로사의 미래는 어떨까? 어떤 투쟁으로 나아갔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지. 됐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자, 민족주의, 사회주의로 이 얘기도 화성 강의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많이 얘기했죠. 민족에서 계급으로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독립운동 중심에서 이제 계급운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계급운동만이 아니고, 계급운동 다시 사실 동양척식회사, 그 새로운 그 땅 주인인 가등이라는 사람과 또 가등의 뒷배인 동양척식 주식회사, 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봐주고 있는 조선 총독부, 또 조선 총독부를 조종하는 일본 제국주의, 그죠?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등이라는 그 땅 주인, 새로운 갈밭 주인에 대한 싸움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일본 제국주의와 싸움이 되겠죠. 이해가죠? 이게 민족주의 운동과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해가나요? 이 지점들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데 비해서 국제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국제적이라고 해서 이 국제적 사회주의가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해서 민족을 외면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식민지, 피식민지, 식민지 당하고 있는 그 민족들의 해방을 위해서도 많이 애를 썼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계급운동을 앞세웠다는 점. 됐죠? 이 계급운동과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떤 지점에서 만나고 어떤 지점에서 헤어지는지 다 이해가 가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 더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근데 민족주의는 긍정적, 적극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저항적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저항할 때 하나의 에너지로서, 사상적인 그 어떤 그 자산으로서 민족주의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동시에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민족주의는 자칫하면 또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민족주의의 확대판이 또 제국주의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늘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이 민족주의자로 출발한 신채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1910년대에 이르러서는 신채호라는 사람은 나중에 아나키스트,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아나키스트 쪽이 가깝죠. 혁명적 아나키스트가 됩니다. 조선혁명선언 같은 거 쓰잖아. 김원봉 의열단과 함께하면서. 그럼 찾아봐야지. 민족주의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차린 거지. 그럼 민족주의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안 겁니다. 신채호라는 사람은 반제 신청을. 공부할 게 참 많죠.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얘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짧게만 읽죠. 서간도로 가보니 거기도 또한 편안히 살 수가 없는 곳이었다. 그 나라의 관원, 경찰이죠. 관원의 압박, 횡포는 여간이 아니었다. 왜 아니겠어요? 이제 이 만주 얘기는 다음 시간에 강경에 하면서 짧게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할게요. 강경에 하면은 인간 문제뿐만 아니고 이 소금이라는 작품을 얘기해야 되거든. 소금은 지난학기 했으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일단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그들 부자도 남과 한 가지로 이리저리 떠돌아났다. 박성훈의 과거사를 쭉 회상, 플래시백식으로 쭉 요약 정리해 주는 부분이죠. 떠돌다가 그야말로 이역타양에서 늙은 아버지조차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었다. 박성훈의 과거입니다. 그 뒤에 그는 남북 만주, 만주도 남만주, 북만주가 있어요. 지도 보고 확인하세요. 노령, 러시아 영이라고 그랬죠. 북경, 상해 등지에 돌아다니며 시종일관하게 독립운동에 노력하였었다. 그러는 동안에 5해의 세월은 갔다. 모든 운동이 다 침체하고 쇠퇴할 갈판이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다 만주, 연해주, 또 저 안쪽 러시아로 갔었죠. 그는 당시 발길을 돌려 고구를 향하게 되었다. 그가 조선으로 돌아올 무렵에 그의 사상상에는 큰 전환이 생겼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때껏 열렬하던 민족주의자가 변하여 사회주의자로 되었다는 말이다. 얘기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됐죠? 중원부원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빼앗긴 땅, 빼앗긴 삶. 이런 부분은 촘촘히 봐야 한다 그랬죠? 갈밭이 왜 중요한가는 설명했었죠. 갈밭 다 먹고 살았어요. 돗자리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또 옷도 만들고. 갈밭은 벌써 남의 물건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이 촌민의 무지로 말미암아, 촌 사람들의 무지 말미암아 10년 전에 국유지로 편입되었다가, 등기가 없는 곳이니까 미등기 땅이죠.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뭐 우리가 함께 먹고 살았던 땅이니까 그냥 다 공유지였어, 공유지. 이 공유지 말도 할 말이 많은데, 예, 아, 멈춰야겠다. 헨리 조지의 그 진부와 빈곤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만 보세요.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고전 중에 고전이죠. 이 공유지였어요, 일단. 공유지였는데, 아까 토지 조사 사업 얘기했죠? 이게 9년가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조선 전체의 토지를 다 측량해서 이 근대적으로 소유 제도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자기 땅 주인들 나와라 그러는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땅 주인이 그렇게 명료하지 않은 땅들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까지는 다 왕의 땅이었으니까 막비 왕토라는 말이 있었거든. 막비 왕토. 왕토. 조선시대에는 이게 기본적이에요. 한자로 써있네. 왜 이러나. 막 부정합니다. 아니다. 없습니다. 비 아닐 비자죠. 왕토는 왕의 땅이에요. 왕토. 이중부정이지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 됐죠? 그러니까 이 조선 땅은 다 왕의 땅이야, 기본적으로. 왕이 나눠주는 거죠. 이게 뭐 양반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누구야, 역 있죠, 말 갈아타는 곳, 그 역이 있어야 되니까 그 역둔토라고 해서 역을 운영하는 드는 경비 있죠. 그 역둔토라고 해서 주고, 또 왕실 관리에 필요한 땅은 또 누구에게 줘서 농사짓게 하고, 또 누가 공을 세운 사람 있으면은 그 공을 세운 대가로 땅을 주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땅을 가져가면서 이제 지주로 저서히 돼가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왕의 소유지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토지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냥 쉽게만 얘기할게요. 딱 간략하게. 이제 서서히 오면서 그 사람들이 지주가 되고 거기서 다 땅을 붙여 먹었지. 나머지 농민들은 대부분 지주 아래에서 땅을 붙여 먹었습니다. 땅 얘기야말로 박경리의 토지라는 책이 소설이 있지 않는가, 대작이. 땅을 둘러싼 얘기들이에요. 그게 다 물려온 것이죠. 다 양반들밖에 그러니까 땅을 가질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사들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왕의 땅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소유지가 애매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 뭐 산이나 이런 곳들이 다. 그 측량을 해서 다 그걸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다 국유지로 편입했던 거야. 근데 시골 사람이라는 사람도 이게 누구 땅인지 모르니까 뭐 신고도 안 했겠지. 자기가 먹고 살던 건데 뭘 신고를 해. 당연스럽게 자기 건 줄 우리들 것인 줄 알았지. 공유지인 줄 알았겠지. 응? 그런데 이걸 이 측량을 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측량을 해서 다 주인 없는 땅들은 다 국유지로 편입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일본인들이나 친일 지주들에게 불화했단 말이야. 나눠줬단 말이야. 그 공을 세운 이완용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줬어, 이렇게. 이해 가나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완용 후손들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들, 식민이야, 식민. 식민이 뭐야? 사람을 심는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갈데 없는 그 노동력들이나 이런 사람들, 깡패, 불황배들, 또는 뭐 이 야망에 불타는 사람들이 식민지 땅으로 온단 말이야. 일본에서 자리를 잘 못 잡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또 땅을 준단 말이야. 군산 가보세요. 군산 가면은 거기도 뭐 가토 농장인가 이런 게 있죠. 그래도 가등인가 보다. 또 저기 벌교에 가면은 뭐라 그러나, 바다를 막은 그 뚝이 있지. 우리 조정래 태백산 읽으면 나오잖아. 거기도 이, 일, 그, 뭐죠? 일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난다. 중촌인가? 나카무라. 그 댐 같은 것들, 뚝 같은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거야. 자기가 일본인들 지주야. 거기서 조선인들은 땅을 붙여먹고 살았던 것이지. 그 전라도에 큰 땅들이 있죠. 김성수, 동아일보 만든 김성수 땅이야. 친일파 대표자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을 주장했던 거야. 어떻게 이어진지 알겠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니까 땅을 또 사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게 저게. 아무튼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공유지였는데 이게 촌민들이, 시골 사람들이
무지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다 국유지로 편입이 돼버려요. 일본 사람은 가등이란 자에게 나오잖아요. 가등이란 자에게. 일본 사람 가등이란 자에게 이 국유 미간지, 국유지인데 아직 개간하지 않은 곳이죠. 무역기간제 철일이라는 명의로, 철일이라는 게 불화예요. 불화. 이게 나눠주는 거죠. 철일이라는 명의로 넘어가고 말았다. 불화해준단 말이지. 땅을 떼준단 말이에요. 이 가을부터도 갈도 뵐 수가 없었다. 갈대도 뵐 수 없었다. 도 당국에, 경상도겠죠. 경상남도. 도 당국에 몇 번이나 사정을 하였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때 도지사는 다 일본 사람들입니다. 주요 관직들은 다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또 물론 조선인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촌민끼리 손가락을 끊어 맹세를 써서 혈서동맹까지 조직하여서 항거하려 하였다. 필경에는 끝내는 모두가 다 실패뿐이다. 자기네 목숨이나 다름없이 알던 촌민들은 분김에, 홧김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덮어놓고 갈을 베어 제쳤다. 갈대를 베어 제쳤다. 저편에 수직군하고 시비가 붙어. 수직군은 그 지키는 사람이죠. 수직, 지키는 사람입니다. 서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시비가 생겼다. 사람까지 상하였다. 다쳤다. 그 끝에 성운이 선동자라는 혐의로 붙들려가서 가뜩이나 검찰 당국의 미화등 끝에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나서 검사하고 넘어가 두어 달 동안이나 있다가 병이 급하게 되어 나온 터이다. 그래서 이제 낙동을 건너오는 거지, 이렇게. 그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구성인지 알겠죠? 노래 부르면서 강을 건너오는 장면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쭉 정리해주고 다시 앞으로 현재로 돌아와서 장례식을 보여주는 거지. 어떤 구성인지 알겠죠?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오는 거지. 현재 시간이 또 이어나가는 거죠. 현재 강 건너 온 현재에서 이제 박성훈이 죽은 현재로 쭉 이어지는 거지, 시간이. 이 구성을 딱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독한 고문 끝에 이렇게 병을 얻어서 죽어가는 모습, 그걸 바톤을 이어받는 폭발탄이 되기 위해 바톤을 이어받는 로사에게는 로사 룩셈부르크에게는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찾아봤죠? 칼 리프크네이트와 로사 룩셈부르크는 임화의 시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너무 잘 가. 오늘 진짜 75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원망이 들리는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어쩌면 좋지? 응? 현민아, 어쩌면 좋을까? 시간이 잘 가는데 가르쳐 줄 것은 많고 시간은 잘 가고 너무 또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불만이 쌓일 것 같고 왜 시간 제대로 안 지키냐 그럴 것 같고 왜 시간 제대로 안 지키는지 불만스러우면은 불만하세요. 불만 표출하세요. 해도 됩니다. 그리고 75분만 딱 듣고 말든지 하면 되지. 자, 로사 최하층에서 터져나온 폭발탄 얘기도 했었죠. 당신은 최하층에서 터져나오는 폭발탄 같아야 합니다. 가정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여기 잘 보세요. 가정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폭발탄이 돼야 된다. 같은 여성에 대하여, 남성에 대하여 모든 것에 반항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계급 운동 차원을 훌쩍 벗어나죠. 억압하는 모든 것에 대한 투쟁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딱 떠오르는 인물 있죠. 누구? 까미.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투쟁하는 존재. 내가 만든 말 중에 우리 한국어 어문학부 들어온 학생들은 다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호모 레시스티쿠스. 내가 만든 말이에요. 한번 써볼까? 글자가 또 왜 작아지냐. 크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호모. 아까 혁명을 혁명하지 않으면 혁명을 배반당한다 그랬죠? 레스 됐으나 레시스티쿠스 내가 만든 말이에요. 호모 레시스티쿠스 저항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우리 인간 얘기할 때 인간의 속성을 여러 개로 쓰잖아요.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간, 호모 파베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잘 놀아야 돼. 알았지? 그럼 호모 판타시티쿠스
이건 축제하는 인간. 축제하는 게 인간 속성이라는 거죠. 또 인간의 속성 중에 종교를 갖는 인간 이런 말도 씁니다. 호모 렐리기우스인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그런 걸 흉내내서 호모 레시스티쿠스라는 말을 내가 만들어 봤습니다. 저항하는 인간.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저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직립하니까 인간이고, 도구를 사용하니까 인간이고, 놀이에서 예술로 이어가니까 인간이듯이 저항하니까 또 인간인 거지.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것. 물론 물리적으로 저항은 또 저항이지만은 정말 이 내면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화이부동의 나를 발견해 나가야 되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끝없이 달라지는 나. 아주 고유하고 독자적인 나. 독하고 다른 나죠. 독이적 생명으로서의 나. 염상선 말필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로사를 단순한 그냥 계급혁명가 정도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조명이가 상징하는 것은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자죠. 자, 그 다음 하고 격려하는 말도 하여 준다. 박성훈이 로사에게. 그럴 것 같으면 로사는 그만 감격에 떠는 듯이 성훈의 무릎 위에 쓰러져 얼굴을 파묻고 온다. 그럼 성훈은 또 당신은 또 당신 자신에 대하여서도 반항해야 돼요. 이런 걸 알아봐야 돼.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반항해야 한다. 내 자신을 끝없이 혁명해야 한다 그랬죠. 이런 맥락에서 이룰 수 있지. 내 어떤 존재적 조건들 있죠. 이게 그 가족이든 가문이든 또 내가 처한 어떤 사회, 소사이어티든 뭐든 이런 것들과도 늘 싸워야 돼. 여기서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밀고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눈물, 그 약한 것을 일부러 자랑하는 여성들의 그 흔한 눈물도 걷어치워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굳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같이 로사는 사랑의 힘, 사상의 힘으로 급격히 변화해가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도 서서히 변화해가고 있는 중이죠. 이 사육당하던 이 가축에서 조금씩 사람이 돼가고 있는 중이지. 맞나? 그의 본 성명도 로사가 아니었다. 어느 때 우연히 로사 룩셈부르크 이야기 나올 때 성훈이가 웃는 말로 당신도 성이 녹아네요. 그죠? 아니 아예 로사로 지읍시다. 예, 이 말이죠. 의는 지읍시다. 지읍시다. 하는 그 허사 같은 거죠. 뭐뭐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참말 로사가 되시오 하고 난 뒤에 농이 참된다고, 그러니까 농담이 진담된다고 이 말이죠. 성명을 아주 로사로 고쳐버린 일이 있었다. 했던 얘기죠. 로사 룩셈부르크. 이 로사 룩셈부르크가 바로 혁명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레닌하고도 맞짱 떴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여성입니다. 얘기했죠.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면서 혁명가였다는 거. 삼중의 그 억압을 뚫고 나오는 거. 놀랍죠. 레드 로사에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로사 룩셈부르크 평전이 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평전인데 지금 구하기 힘듭니다. 나는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책입니다. 도서관에 하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로사 룩셈부르크 평전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런 공부들 차곡차곡 메모했다가 어느 순간 방학 때 이럴 때 딱 책 한 20권 딱 들고 파고들란 말이야. 여러분 전혀 다른 인간이 돼요. 다른 인간. 맨날 책만 읽으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시간 많습니다. 이게 알바하느라고 시간을 다 뺏긴다 그러는데 알바 물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청춘의 시절에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아프게 연애도 못 해보고 깊이 공부도 못 해보고 어쩔 거야 나중에. 돈 버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자기 청춘에 대해 좀 미안하지 않을까?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학생은 적어도 대학생은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청춘의 특권들. 그런 이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알바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말에 짧게 할 수 있죠. 용돈 벌어 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독립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데 알바에 또 노예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이 아마 여러 가지 다를 겁니다만은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나도 물론 대학 다닐 때 알바했어요. 바텐더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됐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네. 그죠? 마지막 장례식에서 깃발이 있고, 또 로사의 다짐을 끝나죠. 열린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세하고 박영이 다르죠. 뭐 승리하거나 다 불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열어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 이 무렵에, 이 여름에 좀 신경양파 문학이 이렇게 확대될 때, 바로 이 영대라는 잡지에 진달래 꽃이라는, 아니, 박고랑 위에서라는 김소월의 시가 실립니다. 진달래 꽃이라는 시집이 나온 건 1925년이에요. 카프가 결성된 시점이죠. 우리는 누구야? 김소월 하면은 진달래꽃만 기억하고 여성적 화장, 뭐 서러움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그래서 서러워서 우는 건 여성밖에 없나? 젠더적으로 독해하면 젠더적 방법으로 독해하면 전혀 다른 독해가 됩니다. 진달래꽃 하면 맨 여성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서러워하고 우는 게 왜 여성성의 특허품인가? 특징적 요소인가? 그렇지 않죠. 그걸 그 젠더 프레임이에요. 그게 여성은 이러이러 한다는 것이지 남성은 이러이러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남성 작가가 쓴 건데 시인이 쓴 건데 남성이 울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마당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또 하나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을 보면은 요즘에 그 복각판이라는 게 나와 있죠. 나는 이 진달래꽃이라는 그 원본 이게 여러분 구하기 힘들 거예요. 비싸기도 하고 원본을 쫙 찍어놓은 사진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초판을 원본으로 찍어놓은 건데 이 여기 보면은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에 100 시가 많이 실려 있어요. 아주 많은 시가 실려 있는데 그 시를 보면은 노동의 문제, 유랑자의 문제, 자유의 문제 이런 시들이 많아요. 김소월을 어떤 맥락에서 있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시편이 됩니다. 우리 강의 중에 아마 중간고사 기간에 특강 이렇게 있을 겁니다. 특강 시간에 내가 한두 편 시를 읽어줄 거예요. 여러분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 이런 시들, 그죠? 옥과 밭과 자유, 그다음에 길 이런 거 보면은 전혀 달라요. 그럼 뭐 사랑의 시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동시에 이 고통받는 조선인들 그리고 유랑 끝없이 유랑해야 했던 조선인들의 삶을 그린 작품도 많습니다. 아까 이효석 얘기했지. 이효석도 우리는 그냥 메밀꽃 필면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이 노령근해 같은 이 동반자 작품도 있고 또 이 하얼빈 같은 작품들도 있고 하얼빈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거든. 그리고 또 일본어로 쓴 소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줘요. 또 원초적 본능에 충실한 소설도 있고. 근데 우리는 딱 하면은 이호석 하면 떠올리는 게 메밀꽃 필면 이거밖에 몰라. 봉평밖에. 김소월 하면 진달래꽃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까 사상의 흐름과 확산이 있었죠. 계급에 대한 인식들,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게 널리 확산되어 있는데 김소월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한 편 뽑아봤는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고랑 우에서의 박고랑 우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보세요. 우리 두 사람은 키 높이 가득 자란 보리밭이야. 꿈을 꿉니다. 지금 키 높이 자란 보리밭 박고랑 위에 앉아 써라. 일을 피라고 일을 마치고 마칠 필자요. 일을 피라고 일을 마치고 쉬는 동안의 기쁨이요.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꽃이 필 때. 어떤 시적 상황인지 알겠지? 이런 그 시들은 이해하려면 시적 상황을 이야기로 서사적으로 풀어서 봐야 돼. 다시 쭉 풀어서 써봐야 비로소 이 시가 온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쭉 써봐야 돼. 나와 자기 동료 시적 화자죠. 나와 덤벼치고 동료는 지금 자기 키 정도 높이로 자란 보리밭에서 보리밭 밖구름 위에 앉아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일 막 마친 참이다. 둘은 기쁨에 젖어서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써봐야 돼. 그래야 한 편의 시가 딱 이해가 가요. 이 시라는 건 음악, 이 리듬, 이 예술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압축해 놓는다고. 그걸 이해를 할 때는 펼쳐놔야 되지. 행간들, 여백들을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시가 온전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두 사람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 빛나는 태양은 내려쪼이고 새 무리들도 즐거운 노래 불러라. 오, 은혜여. 살아있는 몸에는 넘치는 은혜요. 살아있는 몸에 지금 노동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모든 은근스러움이요. 은근하다 할 때 있죠. 은근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여라. 은근하게 뭔가 벅차는 기쁨 같은 거죠. 세계의 꽃은 어디? 끝은 어디? 끝? 세계의 끝은 어디? 자애의 하늘은 넓게도 덮였는데 자애롭단 말 있죠. 자애로운 하늘은 넓게도 덮여 있는데 우리 두 사람은 일하며 살아있어서 일하면서 살아있죠. 자기의 보리밭에서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아라. 날마다도 새로운 환희를 지어내며 새로운 이게 김억 또는 김억의 제자인 김소월식의 표현들입니다. 새롭고 새로운 환희를 기쁨이죠. 즐거움을 지어내며 늘 같은 땅 위에서 다시 한번 활기 있게 웃고 나서 우리 두 사람은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밭 속으로 호미 들고 들어갔어라. 가지런히 걸어 나아가는 기쁨이여 노동을 하러. 오, 생명의 향상이여. 생명이 향상된다. 이게 어떤 환상 같은 거예요. 땅을 빼앗기고 헤매는 사람들이지, 유랑민들이야. 이게 옷과 밥과 자유, 이런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바라건된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 이런 계열의 작품들이거든. 이게 정말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풍요로운 보리밭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꿈처럼 시로 그려내는 거야. 노동의 기쁨, 이 보리밭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쁜가, 노동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꿈결처럼 보는 것이지. 그래서 더 슬픈 시입니다. 더 비극적인 시가 되고, 굶주리는 사람이 꿈속에서 뭐 빵을 먹는 그 꿈을 꿨다는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얼마나 슬플까. 그걸 읽어내야 돼. 비극은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땅을 빼앗긴 자들의 고통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여러분들의 원성이 자제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애로운 마음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네, 한국현대문학 입문 네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댓글 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수고했습니다.